예, 이번 시간에는 제14장 자살에 관하여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인가? 삶의 포기인가? 예,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 14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짧게 그냥 이 책의 소개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이 책 한 챕터 한 챕터 다뤄야겠다라고 즉흥적으로 바꿔가지고 14주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지겹게 어렵게 투덜거리면서 읽은 책이 또 있을까? 대학 다닐 때 공부했던 제일 힘들었던 과목 공부보다도 어쩌면 더 힘들지 않았나. 그러나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이 챕터를 읽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자살예방센터장이었고, 물론 자살은 죽음의 한 형태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예, 그래도 직접적으로 자살은 뭘까? 자살은 해도 되느냐?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자살에 관하여. 챕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제 스스로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고 한 1년을 지내보자. 그랬을 때 2021년 연말에 2022년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던졌던 화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자살하면 안 되지? 왜 나는 자살예방센터장을 하고 있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더욱더 이 챕터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살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살예방센터장 무책임하다, 이상하다. 그게 아닙니다. 고민해봐야죠. 제 외래에서도 정말 어떤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자기를 죽지 말라고 하네.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당신은 돈 벌죠? 나한테 자살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많이 당혹스러워요, 그런 말. 근데도 그게 그 아이한테는 정말 저는 무슨 권리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열심히 자살하지 말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할 용기,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이 챕터 들으면서 또 고민. 그렇다고 이 책 저 14챕터 읽고 나서 고민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철호 선생님이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질문하면서 이 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4장은 이제 이러한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살은 이제 허용 가능할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건 이제 철학과 관련된, 논리와 관련된 이제 책이기 때문에 합리성과 도덕성의 두 가지 관점에서 자살이라는 선택이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느냐 할 때 철학에서는 두 가지로, 자살 말고도 그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이냐,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냐. 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은 건너는 게 합리적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어쨌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합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건너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어디서 불현듯 나타나서 칠 수도 있다. 내 정신 상태가 그걸 미처 못 봐서 하면 그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살도 비슷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 이제 합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먼저 나눠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물음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죽는 게 더 나은 삶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길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죽은 상태와 현재 살아있는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어쨌든 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죽는 게 더 나은 삶을 어떻게 그거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네. 삶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 이 앞서서도 사실은 논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와 관련된 얘기들이랄지, 예. 이제 삶 자체가 삶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릇 이론 같은 것들도 좀 얘기를 했었죠. 예.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자는 명확하게 본인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죠? 삶의 내용물로서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나은 삶도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봤어요. 그럼 도대체 죽는 게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인가? 예, 잘 안 나와요. 책에는 잘. 그래프를 그려서 말하지만 근데 쭉 따라가다 보면 안락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 거의 다. 안락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안락사는 네. 이제 너무나 엄격하게 사실은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좁혀놨죠. 그러니까 안락사를 할 때는 종교인도 들어오고 의료인도 들어와서 다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안락사 정도 되겠는데 그럼 한번 역으로 묻고 싶어요. 한번 선생님들은 네. 책도 읽어보고 다 했는데 죽는 게 더 나은 삶은 존재한다 하는데 어떤 삶이면 죽는 게 더 나을까요? 기준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저희 입장에서. 예. 저 책의 내용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일 텐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신체적인 어떤 질병,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그래서 점점점 살아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죽은 것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예로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예시가 많이 나왔지만 보통은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게 정말 죽음보다 더 안 좋게 힘들어질 수 있을까를 예. 그렇죠. 뭐 신체적인 논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학의 네, 기준에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네. 글쎄요, 이제 정말 심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를 타당하다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지금 둘 다 모르겠어 잘. 그런데 수술을 자 이렇게 하죠. 내가 암에 걸렸고 암이 다 퍼졌어. 네. 어차피 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암이 뇌에도 전이가 되고 해가지고 정신이 창란이 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통증도 이겨낼 수 없고 뇌까지 해서 내가 올바른 기능도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창랑증상도 오고 해가지고 어차피 의학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어. 이러면 죽어도 되나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정말 근데 앞으로 남은 게 고통이고, 내가 뭐 고통만 있진 않겠죠. 살아남으면서 더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거보다 고통이 너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하면은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전혀 이제 가족들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이제는 잠깐 뭐 괜찮은 상황이 있겠지만 또 다시 고통으로 빠진다 하면 저도 죽는 게 나은 상태. 그러면 한국에서 이 경우 안락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방송 때 얘기했지만 어떤 심폐사, 심장과 호흡이라든지 심장의 기능이라든지 뇌의 기능이 어느 정도 멎었다고 그럴 상태면 이렇게까지 표명도 못하겠죠. 그럼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그 암 환자의 경우는 오케이 네, 죽어도 맞아요. 나을 것 같다. 전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경우면 본인이 사전에 이 정도면 난 자살하고 죽여달라 안락사 시켜달라 하면 고민해봐야 된다. 다음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노인이 치매에 걸렸어. 저도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 이제는 뭐 우리가 흔히 치매 평가를 해봅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인지력이 다 했고 그리고 인성 변화도 오고 뭐 사전에 나 이러면 나는
안락사 시켜주세요 했을 때 저는 사실 아까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내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뭐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둘 좀 존엄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그게 사는 거지만 죽음과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인간의 그 존엄이 무너진 상황이면 저였으면 저는 그 전에 제가 그것들 또한 인지하지 못하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한마디 인지 기능 신체 기능은 살아있지만 인지 기능은 다 죽은 거죠 거의. 근데 이런 어르신들은 거의 약으로밖에 조절이 안 돼.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건 약으로 흔히 말해서 문제행동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약으로밖에 조절 못하고 그러면서 인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돌볼 수 없고 요양원에서도 문제 어르신으로 도저히 뭐 어떻게 결박을 해놔야 된다든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도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저는 요양원에 많이 가서 촉탁의사로도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농담식으로 난 요양원 가기 전에 자살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빠지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부자를 눌러서 나를 근데 그 당시 그 정도 되면 자살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예도 좀 나오는데 하여튼 고민이 된다. 그런 영화 있었죠. 자기가 이제 치매가 심해지면 죽어야 돼 영상 메시지를 본인에게 남겼는데 그거를 볼 줄 몰라가지고 아예 보지를 못하는 상황. 물론 되게 조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어쨌든 가정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제는 정말로 수많은 대다수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심리적 고통,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심리적으로 결단을 내리죠. 내가 자살을 하고 싶다고. 그런 경우도 당신은 자살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합리적으로 자살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는 상황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걸 못 생각하겠어요. 한 번도 그건 방금 전까지는 그런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흔한 자살 사고, 자살 시도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자살하는 게 낫겠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는 그렇죠. 거죠. 셀리 케이거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진짜 대다수의 자살자를 생각하고 하진 않았어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놓고는 안락사 기준을 넓히자 정도의 개념,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거꾸로 내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졌어. 평생 갚아도 이건 못 갚아.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이 빚을 내가 다 떠안아. 그리고 이혼을 해. 그런 다음에 자살을 감행해. 나머지에게는 책임을 안 떠넘기기 위해서. 어떨까요? 이건 자살하는 게 낫나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득과 실도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쵸. 뭐 그거는 정말 그 측면에서만 본 거고. 말문이 사실 막히긴 하네. 언제 그쵸. 이 질문을 하시는 아니 이거보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저는 자살해도 보험이 든 지가 오래돼서 자살해도 보험금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암에 걸렸어. 만약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수명이 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지금 당장 집에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살 것 같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보험금 타가지고 하긴 안 돼.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이 돈이 있으면 무슨 뭔가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살면 아이들도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던 일 부도도 막을 수 있고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시한부야. 먼저 죽어 먹어서 빨리 보험금을 타게 한다.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한편 그러니까 합리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빛을 갚지 못해서 겪어야 될 그 어려움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힘들지만 살아서 가족들과 누릴 어떤 그런 즐거움들도 네,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플러스와 예. 마이너스의 기준을 따지기가 참 미래를 또 예측할 쉽지가 수가 않은 것 없으니까요. 어떻게 나아질 거라는 사실은 여기는 뭐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얘기하는데 정말 뭐 수정구슬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나와요. 수정구가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알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 합리적일 수 있는가 자살이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합리적일 수 있다. 여러 예를 들면서 그런데 자살을 그렇게 할 정도로 자살을 하는 게 합리적일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요. 또 셀리케이거는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과연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냐. 합리적 판단이라 하면 명료한 정신 상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라든지 아는 사람들과 많이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얼버무려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해. 저도 이거에서 맞아요. 저도 자살 예방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나랑 네가 정말 죽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선생님이랑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얘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래요. 저는 한번 정말 네가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냐 얘기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선생님들과. 근데 뭐 셀리케이건도 말하듯이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참 쉽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를 합리적으로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네, 주변에 판단할 수 있는. 같이 결정을 내리도록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가능하다면은 내가 뭐 결정을 못 내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한 발 물러서서 주변 사람들, 전문가 여러 사람들하고 고민을 하고 한다. 되게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 외래에서 어떤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자살 예방센터가 있으면 자살 조력센터도 있어야 된다.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걸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책 안 읽었었어 그 친구는. 그러면서 정말 자살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정말 자살해야 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말해줘야 되고, 잘 자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고통스럽지 않게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계속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닌 정말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대다수의 자살하는 사람이 외로워서 뭐 우울이 심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사례를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봤는데 아직은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자살 조력센터가 있다. 정말 당신의 자살은 합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말해주는 자살 조력센터가 있다.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 그럼 자살이 늘어날까요? 그런 센터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줘. 같이 고민해서.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정말 합리적으로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결론이 나올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은 늘 막 그것 때문에 근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정말 조직화돼서 체계로서 행정체계 안에서 작동을 한다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자살 예방센터가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살률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저는 안 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전제 조건은 그거야. 정말 합리적이라면 자살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단 한 사례라도 두 사례라도 솔직하다라는 게 입증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이러해서 하는데 저 고민이 돼요. 저 죽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들 말릴 거냐 무조건 말리니까 오히려 더 반대급부적으로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는 건 아니냐.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조심스러워요.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그렇지만 한번 그렇게 고민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 예, 자살은 합리적인 거냐 이거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네.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철호 선생님이 또 다음은 이제 도덕성에 대한 측면에서 자살을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도덕 이론의 근거에서 그거를 판단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두 가지 주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자살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에서 삶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은 안 된다. 이런 주장들, 흔히들 하는 주장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만약에 말씀하세요.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물론 그죠. 맞을 수도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빡치죠, 빡치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삶이 힘들고 왜 사는지 모를 때 부모에게 나를 낳아줬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뭐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마라. 나 죄송스럽다. 나 너무 힘들다 사는 게. 그렇게 좀 울면서 부모에게 한번 반항했던 적이 10대 후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게 선물이 아니죠. 예. 여기서 재밌는 얘기 재밌는 하잖아요. 얘기가 나와요. 졸라 맛없는 피자를 줘놓고 냄새가 너무 막 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이거 너 안 먹으면 지옥 가 이 새끼야. 감사해야지 왜 먹지 않아. 협박이지 이거는 협박이죠. 너무 힘드네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힘든 삶이 선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외래에서 했던 아이가 그런 거야. 어머니 지적장애, 아버지 지적장애, 형제자매 싹 다 지적장애. 얘가 중학교 때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지적장애예요. 저 뭐 나중에 장애인 일자리 아니면 자활사업 하겠죠. 그리고 임대아파트 못 벗어나겠죠.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죽지 않고 산다면 행복할 확률이 50%나 될 것 같으세요? 할 말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요? 물론 또 이제 다르게 나갔지만 참 방금 그 아이의 말로 요 두 가지 피자와 이 아이의 말로 요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거다. 사실은 케이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다른 얘기긴 한데 근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서 실제로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런 방법이 그게 좋다고 뭐 해야 될까? 아니면 종교가 어쨌든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강력해요. 되게 강력해요. 큰 것 같아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삶의 의미인 거죠. 너무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종교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종교는 삶의 의미죠. 이 사람들은 꼭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개념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게 더 큰 거죠. 그러면서 신을 바라보는 거죠. 예, 저는 그거는 종교 그리고 건강한 삶의 의미 뭐 돈이 또 그 자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살로 치닫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 삶의 의미가 참 큰 중요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도구일 수도 있다. 도구라는 거는 거지만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이론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죄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근데 내가 무죄야. 근데 나를 죽이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것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무고한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저는. 뭐 남을 죽이는 일은 당연히
이제 아니 도덕적이니까 비도덕적인 사람 생각 말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를 죽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과 무관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는 도덕적으로 어긋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무죄한 죄가 없는 자신을 죽이는 것 또한 도덕적으로 어긋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죽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한다.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 않냐. 실제로요. 이 두 번째 타인이 아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자살을 머뭇거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아니겠지만 속,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셀리케이너 변호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의무론적 금기라는 좀 용어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제 논지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쨌든 반박을 하죠. 어쨌든 자기가 이제 죽는 게 더 나아서 자살하는 상황이면은 뭐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것보다 어쨌든 내가 죽으면 슬프겠지만 내 죽음에 대해서도 상대방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뭐 의무론적 금기를 어기는 거는 아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례도 좀 찾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앞에서 말했던 합리적인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죄가 없는 자신을 죽이는 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예. 잘못된 게 아니고 타인도 아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자신을 죽이는 게 우리가 좀 힘든 것보다는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좋으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있어. 아 그럼 이런 상황 좀 얘기해달라는 거야 나는. 아까 똑같잖아요 우리 합리적인 것과 이런 사례를 안락사 말고 안락사 영역을 넓히는 거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될까 하면은 그런 게 어려운 어려워요. 거죠. 이런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외래에서 만날 때마다 이거에 입각해서 한번 따져보려고요. 그러다가 얘가 화가 나서 선생님 때문에 더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긴 하지만 아니요 이제는 저는 한번 따진다라기보다는 같이 얘기해줘 보려고요. 정말 네가 합리적이냐 네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이거는 한번 저도 이 차원에 대해서 최근에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부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 고민들이 또 되게 원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해요. 오히려 죽지 마 빤한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보자. 물론 이거부터 하진 않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책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친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구체적인 예는 보편적으로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과는 가능은 할 거다 있을 거다라고만 했지 그걸 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드는 건 계속해서 예를 드는 건 안락사 정도 아니면 안락사의 범위를 넓히자 정도로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도 이제 그 논지 얘기를 해봐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살에 대해서 그 네.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 대해서 어떠신지 자살에 대해서 자살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뭐 이렇게 탁탁 막혀버리는. 맞아요. 이 상담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저도 자살 예방 센터에서 일할 때 이제 전화가 오면은 이래저래 해서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무지 설득할 이야기가 없는 사례도 많았었고 그럴 때 전화기 너머로 저도 침묵하고 그분도 침묵한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시간 참. 네, 죽음 자체가 이야기하기 좀 힘든 주제인데 자살은 더더욱 또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단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반응들이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변에 같이 상의할 만한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병원의 의사 선생님, 뭐 상담 선생님 말고 뭐 과연 있을까? 가족이나 친구 있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이철호 선생님은 자살하면 왜 안 돼요? 아니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그 뭐 이제 이게 마지막 챕터 논의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결론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은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처음에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되게 많고 감정 뭐 저기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건데 분노 뭐 이런 감정들 사실 그런 데서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돌아보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가능할 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좀 이론적인가요? 일단 그 감정을 다뤄줘야 되는 게 네. 가장 먼저인 것 같고. 예, 감정을 다뤄주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옳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조심스럽게 제안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많이 만나는데 정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자살이 합리적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진심으로 도우려고요. 그냥 모든 결론을 내놓고 당신 잘못돼서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도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지만 저도 최대한도로 건강하게 다른 의견을 내고 서로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지레 겁먹어서 모든 걸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셀리 케이건의 죽음에 관하여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다 끝냈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시죠. 저는 이 책 뭐 저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지만 정말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인 게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꼭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를 들으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둘 다 하시거나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 책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자살을 생각할 상황이 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주변의 것들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그때가 되면 합리적으로 내가 뭔가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 자살에 대한 고민들을 이런 책을 보면서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하나의 그 어떤 제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후회는 하지 말자. 죽음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죽음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삶을 그냥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하지는 하지 말자. 죽음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삶을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결국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에필로그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삶을 향하여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분리할 수 없죠. 자살은 죽음의 한 형태이고요. 죽음은 바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저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과 바로 삶입니다. 핵심은. 예, 이 책을 끝내고 저희가 이제까지는 음성으로만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다음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들을 다 지키진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이제 책 한 권을 여기 두 선생님, 오요래 선생님, 이철호 선생님과 이제 다 두 분 다 나오시지 않고 저랑 한 선생님씩 돌아가면서 한 권의 책들을 이제 저희가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 얼굴 아시는 분들 다 많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얼굴인데 하여튼간 열심히 두 선생님들과 함께
책을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